정말로 안 좋은 일이 벌어지더라도 생각보다는 가격 조정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제가 주목하는 두 가지 점은 더 안 빠지고 갈 수 있게 해주는 요인은 저는 두 가지로 본 게 하나는 달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 입장에서는 부양책을 안 쓸 수 없고 제로 코로나를 철폐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봐왔던 단순히 이제 돈을 가지고 하는 것 플러스 제로 코로나의 완화가 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볼 때에는 이것이 좀 혼재됐나 이상하나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좀 명확해 보입니다. 경제를 무조건 일단 부양해야 된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빛광우님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좀 늦어가지고 빛광우님을 기다리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아닙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네네네. 대표님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뭐 시장이 좀 변화가 좀 있었어요. 뭐 항상 변하지만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어떤 질문 많이 받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침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제일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제 어쨌든 바이콜을 하신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지금도 혹시 생각이 안 바뀌었냐 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실 것 같고. 네, 그죠? 뭐 당연히 그거랑 엮여가지고서 그러니까요. 그런 말씀들도 많이 그러니까, 하시죠. 그러니까 경기 네. 침체 온다는데 괜찮아요? 뭐 이런 질문인 거죠.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대답을 하시나요, 그러면은? 사실 침체가 이제 오니까. 일단은 침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식이란 게 항상 이제 기대하고 실제의 차이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침체 기대가 원사이드하게 나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반영이 돼가지고 뭐 내년도 주가 전망 자체가 미국에서도 하락으로 그냥 아예 그냥 뭐 평균적으로 나올 정도로 처음으로 그러니까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정말로 안 좋은 일이 벌어지더라도 생각보다는 가격 조정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뭐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도 그런 심리랑 엮어봤었을 때에는 막 그렇게까지 사실 이게 만약에 주가가 빠지기 전인 2022년도 뭐 1월 이랬으면 지금 같은 분위기인데 그 가격이었으면 정말 부담됐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쪽에선 좀 뭐 완화돼 있는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침체가 정말로 뭐 온다 하더라도 얕거나 혹은 침체가 안 올 수 있는 그런 경로도 여전히 있다라는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 혹시나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생각보다는 근사한 수익을 또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주식시장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격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신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꼭 그렇게 안 되더라라는 이제 과거의 경험도 있고요. 요즘에 이제 이런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침체를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얕은 침체를 얘기하고 있으니 깊은 침체가 오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여기 있는데 이게 아니고 이쪽으로 올 수도 있지만 이쪽으로 올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만약에 모든 사람이 틀린다는 가정을 한다면 그럼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뭐 연착륙, 경착륙과 관련된 질문이긴 해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서 최근 보시면 이제 약세론 쪽에 선봉에 서 있는 게 그 마이크 윌슨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는 최근 자료 나온 거 보니까는 보통 이제 약세론 주장하시는 분들이 내년도 S&P 500 주당 순이익 한 200 정도를 보시는데 시장은 230 정도로 지금 이제 되어 있죠. 근데 더 낮췄더라고 180으로 낮추면서 2008년과 같은 이익의 이제 흐름 이런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 같던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본인의 이제 시스템 위기는 없지만 2008년과 비슷한 이익의 흐름이라는 것 자체가 침체 강도가 꽤 깊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침체 쪽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침체 강도에 대해서는 점점 그 목소리들이 톤이 높아져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느껴지고요. 그런 것들이 정말 더 느껴지는 거는 이익에 대해 가지고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밀슨 그분의 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그거더라고요. 마진에 대해서 너무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마진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 어떻게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마진이 유지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마진이 빠지고,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매출이 빠져서 한 방 더 맞는 거지. 지금 마진에 대한 전망이 너무 긍정적인 거 아니냐. 이런 전망에 기대해서 이렇게 좀 수정치가 하향된 것 같긴 하거든요. 평균적으로 과거 이제 침체가 왔었을 때 그랬을 때 보게 되면은 미래 이익 추정치를 한 10% 정도 조금 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조금 이런 게 있기는 해요. 계산할 때 미래 12개월이니까는 계속 이제
최악이었던 분기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렇죠. 예, 안 좋았던 건 빠져나가니까. 그리고 1년 뒤에 거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미래이익 추정치는 한 10% 정도 내려오고 좀 옆으로 가고 그렇죠. 실제 개거는. 이익은 그보다는 조금 더 안 좋게 트레일링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내년도 거에 대해서는 이미 한 10%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만 한 분기 정도 더 길어지거나 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꽤나 조정을 과거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는 한 것이 아닌가. 물론 지금의 상황을 보고서 굉장히 이제 뭐 보고서 하나하나 개별 기업을 보고서 이 종목은 너무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 그렇게 발견해 낸다라면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평균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만큼은 해놨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익 측면에서 사실 나쁜 점을 찾으려면 또 한도 끝도 없고 좋은 점을 또 찾으려고 하면은 발견할 수 있는 게 이 시장이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주목하는 두 가지 점은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속 옆으로 이제 좀 더 안 빠지고 갈 수 있게 해주는 요인은 저는 두 가지로 본 게 하나는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달러화가 계속해서 너무 강세를 가다 보니까 사실 달러 강세에 가면 미국 기업들 이익에 손해를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최근에 가파르게 또 약세로 전환을 맞아요. 했어요. 그러면은 이것만 해도 달러 강세에 따른 이익 약세 봤던 부분은 되돌려야 되지 않느냐 예상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중국 사업들이 다들 커져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지난 3월부터 이제 상해 대봉쇄 한 이후부터가 굉장히 나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데이터를 속이는 것이든 어떻든 실제 어떻든지 간에 중국 입장에서는 부양책을 안 쓸 수 없고 제로 코로나를 철폐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중국 쪽에서의 그런 이익 추정치도 조금씩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 여전히 이제 더 마이너스로 나갈 요소도 분명히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합치가 되면서 옆으로 이렇게 좀 이제 하방을 다지는 모습이 저는 당분간 나타나게 될 그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익 전망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게 어쨌든 향후 미래 이거라는 걸 얘기해 주신 게 저는 인상적인 게 결국 그래서 사실은 시장을 볼 때 직선으로 보지 말고 곡선으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아니 안 좋아지는 건 안 좋아지는데 어떻게 계속 안 좋아지냐. 그러니까 계속 안 좋아지다가도 이전보다 좋아지는 시점이 분명히 온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정도 조정이면 충분히 된다라는 이야기고 달러가 약세가 되지 않았겠냐. 지금 이제 촬영하는 시간 기준으로 지금 BOJ가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따 뒤에 좀 여쭤보기로 하고 중국 먼저 좀 여쭤볼게요. 중국 얘기 나왔으니까. 근데 중국의 리오픈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되게 혼재된 상황인 것 같거든요. 뭐 되냐 안 되냐부터 시작해서 너무 또 이게 많이 확산돼가지고 경제가 또 안 돌아갈 것 같다라는 걱정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필수 불가결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풀어나갈 거다라는 주의인데 왜냐하면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이만한 부양책이 또 있을까 돈을 풀지 않고서도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치로 보면은 뭐 한 중국 GDP의 2.2% 정도가 상해 대봉쇄 때 상처를 입었다라고 골드만에서 그때 자료를 한번 냈더라고요. 근데 그럼 그걸 풀기만 하면 2.2%는 먹는 거니까 생각보다는 더 큰 경기 부양책일 수 있다 이고 실제 중국 요즘 나오는 데이터 보면 험악합니다. 네. 정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복원의 여지로 우리가 접근하지 말고 네. 경제의 그런 이제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중국 입장에서 안 할 수가 없었고 그러면은 뭐 정말로 엄청난 희생이 뒤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계속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확진자라든지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거기 계시는 분들은 난리가 났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겉으로 보이는 숫자로는 생각보다 많이 평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말들이 뭐 데이터를 조작했다 또 있을 거고 아니면은 서로가 불신을 하니까는 사람들이 훨씬 조심해서 데이터가 그렇게 안 올라가는 거다 또 있고 또 어떤 데에서는 중국 백신이 물 백신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치명률은 그것도 한 3번 맞으니까 낮추는 데는 기여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어떤 게 완전한 진실인지는 모른다고 봐요. 그랬을 때에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작동을 하면 저는 이거는 계속해 나가지 않을까 이고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오히려 중국 쪽에 훨씬 더 깊게 관여가 돼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일수록 다시 잠그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느끼는 게
시진핑 3년임 즈음에 해가지고서 혹시 그때 조금 봉쇄를 열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나오니까는 그게 아니라 앞으로 이거는 5년 동안도 봉쇄할 거다. 그런 식의 얘기들도 막 나왔었거든요. 그거 자체가 중국 쪽에 많이 관여가 되신 분들은 제로 코로나 정책이 우수하다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서구나 이런 데서 막 돌아다니는 거를 아니 저렇게 하면 이제 사망자 많이 증가하는데 제로 코로나가 더 좋은 정책 아닐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푸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 굉장한 부조화가 나타나고 있으신 상황이라고 보고 그럴수록 중국이 저래도 될까라는 심정을 담아서 다시 잠글 수도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이거는 경제 논리라고 보고요. 그러면은 점점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더 빠르게 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그 중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또 여쭤보면 어쨌든 리오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우려는 자, 리오픈을 하다가 아니야, 다시 잠그자.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라는 그런 우려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 그럼 저 여기가 오픈 안 한 거고 여기 오픈한 거면 일로 쭉 가는 거죠. 근데 가는 과정에 대한 이제 질문이에요. 이제 가다가 처음에 이제 워낙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구간이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는 오히려 경기가 좋아지기보다는 이게 과거에도 우리 코로나 있을 때 보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한번 가는 구간이 있잖아요. 좋아지더라도 한 번은 맞고 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부터 한 3, 4개월 정도는 그런 구간에 대한 대비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경제 논리인데요. 네. 중국이 상황이 워낙 나쁘다 보니까는 각종 지금 부양책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같이 쓰는 거죠. 네, 이것도 네. 코로나도 풀어주면서도 부양책도 쓰면서도. 예,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지금 생산자 물가를 보게 되면 그게 거의 기업 이익하고 연동이 되는데 그 부분이 마이너스로 지금 2달 연속 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아마 중국 실적이 나오는 게 안 좋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과거에도 부양책을 썼었고 이번에도 부양책을 쓰는데 그 형태가 우리가 과거에 봐왔던 단순히 이제 돈을 가지고 하는 것 플러스 이제 제로 코로나의 완화가 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볼 때에는 이것이 좀 혼재됐나 이상하나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좀 명확해 보입니다. 경제를 무조건 일단 부양해야 된다. 예,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이게 저는 이제 그 대표님하고 얘기하면서 항상 이제 드는 생각인데 역시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매니저를 하셔가지고 그런지 명확하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관점을 볼 때 항상 그렇잖아요. 좀 옛날 저도 훈련을 이렇게 받았었거든요. 어떤 종목 얘기할 때 한 줄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팩터를 하나 딱 얘기해. 이런 얘기 줌을 많이 받잖아요. 매니저님 얘기하면서 딱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중국 얘기하는데 이런저런 여러 얘기 다 있지. 근데 중요한 건 경제를 살리는 거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쓸 거고 거기에 집중해 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죠? 네, 이게 네, 너무 그렇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잘 잡아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연준으로 넘어갈까요 이제? 네, 네. 연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 FMC도 회의도 했었고 요즘에는 참 정말 저는 막 느끼는 게 우리나라의 연준 전문가들이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몇 퍼센트나 차지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제 대표님이 보시는 연준의 상황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연준 같은 경우에 지난 FMC는 뭐 어떤 측면으로 봐도 매파적이었습니다. 네, 12월 FMC요. 예, 바로 이제 12월 말씀해주신 대로 그거는 매파적이었는데 그랬을 때 이제 그 속에서 지금 채권 시장은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잖아요. 주식 시장은 사실 매파적이니까 바로 반응을 했고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를 그렇게까지 올릴 수 있을까? 그보다는 조금 낮게 프라이싱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것을 이제 뭐 내년에는 내내 그 최종 금리에서 유지를 하겠다는 식으로 연준에서는 점도표를 찍은 건데 네. 시장에서는 아니야 그 4분기에는 2회 오히려 인하할 수도 있지 않을까가 그러니까는 이제 예상치가 찍혀버리는 거죠. 지금 그 이제 시장 반응은요. 근데 그 결국 돌고 돌아가지고서 그들 간의 차이가 나온 것이 뭐냐라고 해보면은 전망인 것 같아요. 데이터 경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인플레가 좀 더 빨리 떨어질 걸로 보느냐 아니면 조금 더 느리게 떨어질 걸로 보느냐인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뭐 조금 이제 빠르게 내려온다라고 보는 쪽에서는 내년도 말이 되면은 미국의 그 CPI 같은 경우에 3% 중반 정도까지도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계산식이 뭐냐면
아까는 이제 근원 CPI입니다. 근원 CPI가. 근데 근원 CPI고 보통 근원 PCE의 차이가 0.5% 정도 나거든요. 그러면 근원 PCE가 3%다라고 하면 지난 금요일에 FOMC 이후에 침묵 기간 지나고 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가 나와가지고서 한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실질금리 강조를 하면서 우리의 기준금리가 근원 PC보다 이제 1.5%포인트 정도 높게 가져가면은 인플레에 대해 갖고 이제 좀 이제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요번에 점도표하고 경제 전망 나온 거 했었을 때에 23년, 24년이 모두 다 그 점도표에 찍힌 금리가 근원 PC 예상치 대비 1.5에서 1.6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9월부터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9월 달에도 보시면은 근원 PC 대비해 가지고서 기준금리 전망이 1.5에서 1.6 정도가 이제 높습니다. 그러면 연준에서 보고 있는 거는 올해 연말에 3.5를 보고 있는 거죠. 근원 PC에 대해서. 그러니 거기에 대해 1.5에서 6 정도 높아서 5% 초반이 나오는 거고 시장에서는 한 3 정도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4.5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뭐 이제 거기 대비해 가지고서는 2번 정도 또 낮춰야 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연말에, 그러니까 내년 연말이죠. 네, 내년 예. 연말에 만약에 3%라면 3.5 플러스 1.5 하면은 4.5가 기준금리가 되면 적당하다. 적당하다? 뭐 아무튼 뭐 네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만약에 3.5면은 5 이렇게 해서 이제 4.5에서 5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나온 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근원 PC가 뭐 이보다 더 높아 버리면은 사실은 더 긴축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더 낮아 버리면은 덜 해도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돌고 돌아서 결국은 또 데이터 얘기가 돼 버리는 것 같아요. 또 인플레이션으로 돌아버렸네. 연준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으로 돌아가네. 네. 제가 느끼기에는 결국에는 이제는 뭐 또 다른 부분들은 안 보고 근원 중에서도 이제 서비스 쪽 물가를 보시는 걸로 강조를 확 하시는데 어쨌든 그쪽에서의 인플레가 향후에 어떻게 되어 가느냐.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누구나 다음 해인 2월, 내년도 2월, 그 다음 해인 내년 3월 회의까지는 금리를 올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그럼 또 저희가 그때까지 데이터들을 많이 보게 될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실은 그 누구도 지금 확실하게 최종금리가 얼마인지는 모르는 거고 그 데이터 나오는 거에 따라서 또 톤들은 변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말도 중요한데 그 말이라는 거는 긴축을 처음 시작할 때 서로 간의 시각차가 되게 클 때는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이 차이라는 게 되게 크지는 않습니다. 많이 작아졌거든요. 그러면은 데이터에 그냥 뭐 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초기에 격차가 얼마나 났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요. 네네. 작년이죠. 21년도 연말. 그때 당시에 보시게 되면 시장에서는 1% 후반 정도를 봤었어요. 최종 금리 수준을. 아하. 그런데 연준에서는 1%가 조금 안 되게 봤었고요. 아. 그러니까 23년에 점 찍어 놓은 게. 그리고 연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제 코멘트를 하는 그런 각종 석학들은 한 3%, 4%, 5%까지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뭐 더들리나 아니면은 뭐 서머스나 이런 분들이 얘기를 했었죠. 네네. 그래서 이 정도 격차가 나면 이제 좀 말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아. 연준이 뭔가 굉장히 이 중에서 비리기적으로 보고 있으니 그들의 톤이 변화해 나가는 걸 보면서 긴축 속도를 우리가 가늠해 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사실 격차가 너무 좁아져 있어 가지고서 뭐 저는 뭐 말보다도 훨씬 더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말보다도 데이터에 집중해야 되고 그 데이터는 결국 이제 물가인 거고요. 일단 그게 제일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가 이제 근원 CP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물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아주 좋은 비유를 하나 이것도 윌리엄스 총리가 했던 것 같은데 양파 비유가 저는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가를 가장 바깥에 있는 살살 그냥 해도 그냥 빠지는 그런 물가 이런 거 그리고 살짝 힘을 줘야 빠지는 거 아니면 가중에 있는 코어 요거 여기 세 개로 나눠서 이 코어가 얼마가 끝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말씀하셨던 코어 CPI가 얼마 요거 최종적으로 얼마까지 내려가 요게 되게 중요한 그 똑같은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얼마가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 보시기에는 한 3%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냥? 네, 저는 뭐 근원 PC가 내년 말에는 한 3%까지도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거기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주거비입니다. 근데 그쵸. 주거비의 경우에도 우리가 선행 데이터 결국 집값 흐름을 보게 되잖아요. 나머지 지금 물가들도 소위 말해서 선행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까지 작동을 잘 해왔거든요. 네. 그렇듯이 이번에도 보면은 그런 집값 흐름, 그런 선행 데이터는 빠르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뭐 이쪽에서도 결국은 내년에는 내려가는 모습이 좀 가파르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좋아요. 3%이면 여전히 연준이 목표로 했던 2%보다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닉 기자가 질문했나요? 누가 질문했나요? 자꾸 이제 얘기 나오는 게 그냥 3%로 올리면 안 돼요? 물론 이제 파월은 아주 안 된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런 얘기들이 슬금슬금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3%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궁금하기도 하고 대표님 생각도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준을 이제 바꿔야 될 정도로 뭔가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아예 그냥 기준을 바꾸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뉴스를 시장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키지 못하니 기준선을 바꾼다 그러면 인플레 구조적 요인이 생각보다 강한가 보다라고 여기는 거거든요. 이번에 FOMC에서도 중간중간에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했던 경우가 있고 특히 장중한 때 플러스 전환된 때가 있는데 그때 질의응답이 뭐였냐면 2% 이제 목표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자기는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대답할 때가 증시가 제일 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좀 걱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군요. 근데 지금 당장 바꾸기에는 너무 부담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결국 물가가 많이 올라와 있으면은 결국 거기서 추가로 더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물가가 사실은 어떤 요인 때문에 올랐는지를 정확히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것이 순수하게 유동성에 따른 수요 요인인지 아니면 코로나에 따른 공급 요인인지 아니면 그것이 합쳐져서 심리적인 요인이 또 크게 작동한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보게 되면 전쟁 직후에 나타난 인플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갑자기 수요 공급이 미스가 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오히려 1, 2년 뒤에는 물가가 마이너스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70년대는 처음엔 수요가 한번 딱 때렸고 그 다음에 중반에 그러니까 중반하고 후반에 나타난 거는 오일 쇼크 1번, 2번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랑 합쳐지면서 수요력의 공급 때문에 극대화가 됐었던 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내년에 제가 볼 때는 한 중반 정도의 뭐 이례적인 요인들은 거의 다 사라지겠죠. 그때가 되면. 그러고 나서 진짜로 우리가 인플레에 대해서 들여다보니까는 정말 우리가 허들을 옮겨야 될 정도로 문제가 있더라. 아니면은 뭐 괜찮더라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은 좀 이른 그런 논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왜 이런 게 바로 나오냐 하면은 원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연준이 지난 코로나 이후에 2020년 8월 때 잭슨홀 미팅에서 미팅도 아니죠. 그건 사실 심포지엄인데 거기에서 갑자기 특별회의를 열어서 평균 물가 목표제를 공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물가에 대해서 기준을 바꿔버린 이 임기 내에서 역사가 있다 보니까 맞아요. 당연히 그 질문이 나오죠. 원래 그 허들을 바꾼다는 건 굉장한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AIT라는 것이 사실 평균 물가 목표제라고 하지만 사실상 물가 목표를 바꾼 거죠. 목표치 자체를. 그러니까 변동될 수 있도록 바꾼 거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네. 기준을 바꾼 거죠.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질문은 안고 갈 수밖에 없다. 본인들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3%로 바꾼다라는 얘기는 시장에서 싫어한다. 네, 지금은 반응은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싫어하고요. 실제 그 전날도 보면은 CPI 발표됐었잖아요. 네네. 그때 올리비에 블랑샤르 같은 경우에 자기 트위터에다가 지금 CPI가 조금 내려오는 것 같지만 이게 되게 높고 근원적인 이제 압박이 구조적으로 있기 때문에 물가 목표제 3으로 올려야 된다라고 쓰는데 그게 또 많이 회자가 되는데 증시에는 안 좋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근데 얼핏 허들을 올리는 거에 생각하면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물가 3%로 옮기고 돈 다시 풀어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서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안 좋게 반응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근본적이고 오래 갈 수 있다는 걸 인정해버린 게 일단 인정해버린 거죠. 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물가가 2%라고 얘기를 하지만 2%까지 떨어지지 않아도 긴축을 해제를 해버리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과거에.
2% 가야지만 금리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금융위기 때도 보면은 상당히 높은 인플레에서 미래 전망이 나빠지면 바로 내렸었거든요. 물론 상황들이 다 다르다고는 하지만은 대응은 기민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물가 목표제 그 자체가 마치 2% 위에 있을 때는 절대로 돈을 못 푸고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본인들의 행동이. 네. 근데 이걸 바꾼다라는 거는 해소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음을 인정하는 게 되는 것이겠죠.